네, 긴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 평창 평화포럼 전체 세션 3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o now, ladies and gentlemen, would like to open the doors for the part 2 of session 3 2020 평창 Peace Forum. 2부는 DMZ 평화지대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전망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We'd like to talk about DMZ, a peace zone and a prospect for UNESCO World Heritage listed. 오늘 세션의 좌장은 강원대학교 김대건 교수님께서 맡아서 함께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I'd like to introduce to you the moderator, the Professor 김대건, 강원 University. Please welcome him.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강원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대건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사회를 맡게 돼서 많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전체 세션 2부 두 번째 세션인데요. 전체의 주제는 DMZ 평화지대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전망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이 자료집 가지고 계신가요? 이 자료집 가지고 계시면 한글판은 48페이지고요. 제가 확인하니까 영문판은 53페이지에 있어요. 그 53페이지 보시면 이 세션의 전체적인 의미를 적어 놓았으니까 그것을 먼저 눈으로 한번 읽으면서 이 세션을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세션의 의미를 적어 놓았지만 사실 DMZ는 강원도 시민들에게는 모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모두 체험하는 생활 공간이라 할 수 있거든요. 직접 보기 때문에 특히 접경 지역에 있는 분들은 항상 DMZ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삶의 공간이라 볼 수 있죠. 이런 DMZ를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오늘 할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후반에 군대 장교로 근무하면서 DMZ에서 15개월을 근무한 적이 있어요. 저는 특임 장교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보통 한 6개월 정도의 어떤 근무 기간을 채우고 다른 부대와 이렇게 교체가 되는데 저는 특임 장교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15개월 가량 정도 DMZ에서 20대 후반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근무할 때는 진짜 갈등 또는 반목,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지금 한 30년 가까이 지나고 온 현재의 이 장소에서 평화, 그 다음에 협력, 그죠? 세계 유산, 그 다음에 창조적 공간 활용, 이런 언어와 접목되는 걸 보고 상당히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DMZ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는 공간이었죠. 아픔의 공간이었고,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타자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외부 세력에 의해서, 외세에 의해서 남북이 분단되었고요. 그 결과로 우리 수백만이 죽은 한국 전쟁이 터졌고, 그 한국 전쟁 이후에 현재의 DMZ가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DMZ로 말미암아 그동안 우리 70년간 우리들에게 많은 고통을 줬죠. 현재까지도 그 고통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에서도 DMZ를 상징하는 이념 갈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DMZ를 논의하면서 평화, 그다음 협력, 그다음 창조적 공간, 그다음 세계 유산 이런 것들과 같이 언어와 같이 접목을 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언어를 좀 전환하는 그런 어떤 조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분, 사실상 그 프레젠터들, 그러니까 발표자는 5분이신데요. 실제로 그 주제는 4가지 주제입니다. 제가 그 4가지 주제를 미리 살펴보니까 2개는 이제 그 DMZ 공간에 대한 것이고요. 또 2개는 DMZ를 어떻게 세계의 유산으로 지정할 것인가에 대한 법제적 또는 전략적 측면이 그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례차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자료 그 집에 있는 내용과 순서대로 제가 연사들을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나중에 이제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마이크를 넘겨서 질문도 받고 해서 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사를 소개해 드리고 그다음 여러분들께 발표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 이제 왼쪽으로 이제 차례차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앉아 계시는 분은 안나 그리칭 박사님이신데요. 그 건축가 및 도시계획 전문가이자 뮤지션으로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도시계획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닥터 안나 그리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앉아서. 네. 자, 그다음 그 발표자는 현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지리학과 교수님이신데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님을 역임하셨고 또 그 대한지리학회 한국제사기 편집위원장 또 역임하셨습니다. 공우석 경희대 대학교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 한보현, 정혜진 2분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 2분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발표해 주실 겁니다. 지구와 사람의 사무처장이시고 변호사이신 한보윤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 지구와 사람의 지구법 센터장이시고요. 변호사 정혜진 법률사무소 변호사신데요. 본인이 이제 직접 그 이름을 그대로 딴 정혜진 법률사무소네요. 정혜진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이화여대와 미국 미시간 주립대에서 지리학을 전공한 후에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셨고요. 현재는 석좌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답니다. 현재는 또 이코모스 종교 제2유산위원회 위원장, 이코모스 역사마을 및 도시위원회 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혜은 동국대학교 석좌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4개의 주제가 발표될 건데요. 시간은 1시간 반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각 연사들에게 10분 또는 15분 정도 내외에서 발표를 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이상 이렇게 넘어갈 때는 제가 신호를 드리거나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계속 우리에게 청중들께서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싶은 것은 15분 넘어도 제가 조금 참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질의응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신호를 드릴 테니까 그때는 빨리 이렇게 축약적으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발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님은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제 왼쪽에 계시는 첫 번째 분이십니다. 닥터 안나 그리칭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나 그리칭 부탁합니다. 네, it's your presentation. 네.
So good afternoon. It's a great honor and a pleasure to be speaking here today at the Pyeongchang Peace Forum. And I'm extremely grateful to People for Earth for inviting me and hosting me today. So as you saw from the title, it's going to be about co-creating a landscape of memory and also ecology for the future. And we're going to look at different concepts to approach this, like social ecologies, environmental peace building, and biocultural diversity, the idea of the UNESCO World Heritage Sites, which my colleagues will talk about. Also looking at multi-scalar approaches to planning, as well as multi-stakeholder. Obviously, we have to include all these stakeholders in the design. And then, what are buffer zones and what types of buffer zones, and how can we learn from other examples? So I'll present some case studies and then some ideas of future visions for the DMZ and how, what ways we could bring these ideas forward. So Robert Schuman, who was one of the founders of the European Union, always said that borders are the scars of history. So at the moment, we could see that the DMZ is still a wound, and the idea is, in the work that I'm doing, is how to make it from a deep wound into a beautiful scar. So we've been talking a lot about the 70 years of the start of the Korean War, the 75 years of the UN, but it's also the 30 years of German reunification and the fall of the Berlin Wall and the Iron Curtain. So we can also learn from that. As you can see, this is the Iron Curtain green belt, and you can see that this is a patrol path that has been kept and where people can cycle all the way through Germany, and it's now being extended to the rest of Europe, this vision. So it's about landscapes of memory as well. As we said, it's a scar of history. And here we can see that in what happened in Berlin is that the forces of real estate go very fast, which is why we have to plan. Because if we don't have a good plan by the time there's a solution, it could be that we would not make the right decisions. And ecology, is, as we know, is always weaker than economy. So this is the center of Berlin. All that's left is a line because they destroyed the space of the wall. As we know, it's the 70 years of the start of the Korean War, and we can see in the bottom that the result of this is this DMZ. And with regard to the 75 years of the UN, there have been some panels here about this. I was in Durban recently at the UCLG Forum, and there was an initiative that was launched by the Ministry of Defense. The Minister of Defense is here, this lady. And the idea is to plant 75 million trees, and the idea is to really provoke the ministers of defense of all the UN nations to start the military to start planting trees. So the part of this is also how can we start thinking of transforming the military into something that's really more about the environment and conserving the environment. And I just wanted to remind us that in 2004, the Nobel Prize for Peace was actually given for the environment. It's the first time that we associated peace and the environment, and it was Wangari Maathai with the Green Belt movement where the women were planting trees for peace. And this later evolved into policy. So often we see that a lot of these bottoms-up initiatives can actually reach to become public policy. This is Joseph Beuys, the founder of the Green political party in Germany. He's actually known as an artist, and not many people know that he was one of the founders of the Green Party, who have become one of the actors of the German Green Belt that I mentioned. He saw art as social activism, and I think that artists, we also must include artists in all of these projects. I've written a book called The Social Ecology of Border Landscape, so it's also really about bringing the ecology and the people together. I'm not going to read too much into the details, but it's really these approaches where we're looking at this shift where nature was an object and where we're really now integrating man and nature. We're going sort of beyond the Anthropocene. It's also about looking at the human well-being, the personal well-being, and the ecosystem and the services that it brings to us. Another concept, I think, which is important is we talk a lot about biodiversity. It's very important, and the DMZ is very important for that. But I think the UNESCO concept of biocultural diversity is also very important because it also associates people
and the environment and species. So I think it's a very important concept that we should also look at, because we're talking about different people on both sides of the border. So the cultural diversity is as important as the biodiversity. So I'm not going to talk too much about the UNESCO, because I know my colleagues will talk about that. But what I saw is that there are World Heritage Sites. There are also transboundary heritage sites for peace, and then there are also biosphere reserves. So the heritage sites, there's a whole lot of criteria, and the DMZ would fall more into the natural criteria. And I also looked at what are the World Heritage Sites in North and South Korea. Now this is on the website, so I'm not sure if it's up to date. But it was also looking at, the existing World Heritage Sites on both sides. And lastly, this is the DMZ biosphere, so there's already been a study of this to nominate the DMZ and the zones as a biosphere reserve. And of course, what would be necessary is that then the same process would happen in North Korea. As I said, I'm not going to go into these because I know my colleagues will, but it's just showing this initiative of the biosphere, the zones, the altitude, the topography, the land cover, and then the specific areas that we want to protect. So there's also the heritage sites for peace, which I think is interesting. This is an example between Georgia and Turkey. So in areas of conflict, these are also initiatives where they look at biocultural diversity, and they've done this mapping and this concept of biocultural diversity. So as we said, there are multi-scalar approaches. And the scale is not just spatial, but there's also the time scale. Obviously, we're looking very far ahead. We're planning, obviously, for our children, our children's children. We're planning things that we'll may never see, but we have to look at the end, I will talk about what are the pre-reunification strategies and post-reunification, and looking into the far future. And obviously, the questions of climate change are really forcing us to look at that. So it's a multi-scale, but there's also the biodiversity, as we said, and the cultural diversity. Now here I want to explain a little bit about the concept of my work, and it's really transitioning from this military buffer into an environmental buffer and a laboratory of ecological and spatial planning, and also a landscape of memory, this idea of the beautiful scar. So this is explained here in Cyprus, in the green line of Cyprus. This is where I did my PhD work, and then I also started to look at Korea as a case study. And the process, the white arrow, is this process is also a process of bringing people together. And the idea is, as in environmental peace parks, is the process of creating this vision also transforms people and transforms their way of thinking. And it's also a process of healing the actual creating of this vision. So obviously I looked at a lot of case studies around the world when I was working on Cyprus, and we know there's walls being built today and others being, the German green belt has fallen. But we also see that historically, these are the historical walls, the wall of China, the Roman walls, and we know that eventually all the walls will fall. So as planners and designers and all the people here, we really have to start to think and design for that future. So this was a past conference of the DMZ. So here we're actually designing the peace park for the future DMZ. But on the left-hand side, there are people, this is designing the wall in between Israel and Palestine. So at the same time, we are building borders, but we also have to demolish them. And the Great Wall of China today is a real cultural heritage. It's also a site for marathons and all sorts of activities. As I said earlier, there's also the walls that have been built and are still being built. So here you can see the comparison with the Cyprus buffer zone and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So here I was mapping obviously the riverways, what flows across, and also the protected area. So how this green band becomes a connector of protected areas or future protected areas. So I was also interested in art and ecology, and I did a workshop of art and science. So I'm very interested in the art and science diplomacy, and I had Professor Kim from Korea and some scientists from Cyprus, and also specialists from the Institute of Environmental Diplomacy and Security in Vermont. And we came up with this sort of concept of looking at the flyways, pathways, and driftways. It's always sort of looking outside of politics to bring new ideas. I won't go too much into the concept, but it looks at these endangered species. This is in the case of Cyprus.
As you can see, they're on the red list. And it also looks at, they all have a very symbolic value. And the symbolic value is often shared by people on both sides and even at a regional level or maybe even a global level. And then there's a mapping, of course, mapping all of these trajectories. So it's a way, obviously, of always crossing the borders with these flyways, pathways, or driftways, and then looking at the regional scales that this brings us to. So this is a sort of conceptual framework of looking at the buffer. So as we can see, we have the flows across the buffer. We have the corridor, which is within the buffer, the patrol path, which is something that we keep as a heritage, a conflict heritage, and which becomes a sort of trail for tourisms, for marathons, etc. It's really the backbone and the memory. And it's like a necklace, you know, you have this band and a necklace of events. And then we have the core areas, which can be settlements, protected areas, memorials, etc. And then we have also events or time, things that happen at certain times. As I mentioned before, the German Greenbelt, this was the longest study of biodiversity that they ever did in Germany when they designed the German Greenbelt. So this was quite spectacular. And this is Gorbachev. He was saying, how can we finance this? They created the green shares where people could buy shares to create the buffer zone. As you can see, this is the image we showed before. And this is a European politician, member of the Green Party, who made this guide. He contributed to make a cycling guide across the German Greenbelt. So the memorials, there are also memorials. And memorials don't have to be these very, figures or very heavy figures. But now we look more at sort of landscape art and landscapes of healing. So this is one of the memorials along the Iron Curtain. And it's really about inclusive memory as well for all the victims. We don't want to create divisive memorials and divisive memories. So the UNESCO, the German Greenbelt, has also been studied as a UNESCO site. So there have been several meetings where it's being nominated. So the idea here is that it's already been established, but the nomination would come afterwards. This is in Berlin. As I mentioned, in the center of the city, they demolished all the wall. But this was my project in 1989. I was actually in Berlin when the wall fell, and I designed a project to create a sort of green belt through the city in the space of the no man's land, and to create also a series of spaces of memory. This is an interesting project that survived, where it was the people on both sides who decided they wanted a park. So this was a bottoms-up project once again that then was implemented by the city of Berlin. And this is an ecological community which was established here. So it's a very alternative approach, a very bottoms-up approach, grassroots approach, but very interesting because it's an ecological experimentation. So these are very important as well. And the sculpture park, this is when sometimes, the real estate, there's an economic downturn, but it means the spaces are left open and they're used for temporary uses for sculpture exhibitions. So temporary uses are also very important. So before I mentioned the Cyprus Green Line, this was 10 years ago, I did an event where I showed a film on the German Green Belt in Cyprus to show them the potential of the Cyprus Green Line. So here you can see this is the green line that crosses across Cyprus. So it can actually be seen from the sky because it's also where nature has been left to develop, and there's a lot of biodiversity. So here we can see all the different scales that we're working on, from the regional scale to the scale of the old city. And these are just some of the scenarios that I've been proposing. These are protected areas for wildlife, archaeological areas, memorial areas, eco-cities, etc. So this is an idea of a grand master plan, which I think also would be necessary to have for the DMZ. This is just showing that the divided city of Nicosia. Here you can see the division in the middle of the city. And this is the parcel, so we go right down to the parcels. And obviously we have the question of land ownership, which is always very complex. So this is something that I also wanted to propose, which I developed with some scientists, artists, and people from the UNEP and environmental diplomacy. And it was a tool to say, how can we collaborate in these zones? Because sometimes we can't always collaborate, as in the case with North Korea or in Cyprus. And I'd found this book when I was doing my PhD called Zones of Conflict, an Atlas of Future Wars, and I wanted to create an atlas of future peace zones. So I did some workshops that I was funded in Geneva and also in Marseille, and brought together the scientists, the artists. We did a prototype on the Cyprus buffer zone, and it was featured in National Geographic. So the idea is to be able to enter data
onto a platform. Here, for example, we're mapping the monk seals. They're very rare endangered species, and what's interesting is that they were not discovered by the scientists, but by the military, because the military are spending their day looking at the sea, and so they've noticed these endangered species. And this is a data set which shows the monk seal habitats. So we can do the mapping from the military, but also bring these mappings together. So this is just the functionalities of the atlas. So it can be used at different scales, and it can be used also, obviously, accessible by different people. You can have different accessibility to different data. But, you can have high-level security data that is not accessible by everybody. And then you can also have people who can input data. You can have crowdsourcing. You can have expert data. So the idea is to make it as a tool of collaboration and as a tool of visioning for the future. Sorry, I think, yes. So this tool, I think, could be also developed in the DMZ, so it would allow people around the world, across the borders, and obviously part of the tool is also identifying the stakeholders and mapping all the different stakeholders. This was a mapping that we did for the Cyprus buffer zone, so here we're trying to map the stakeholders on both sides, the international stakeholders, the local stakeholders. Also, we obviously have bird habitats, as in the DMZ.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ecosystems. And so one of the ideas is, how do we transform the military archaeology into these sort of bird watching tours? So we can actually keep the infrastructure, but just change the function. So looking at the Cyprus Green Line, as we saw before, I didn't want to take too long for this trail, but there's a trail which goes all along the buffer zone, and every border has the same, always has a military patrol path. So the idea is that you keep this path, and then you can use it for soft mobility and ecotourism. This is an idea that I proposed for Cyprus, which is the Garden of Forgiveness. This was developed in Beirut by all the different communities, and there was a lot of different layers in the site, a lot of history. And the idea of forgiveness is very important, because sometimes we have to remember, we also have to forget, and of course we also have to forgive. So the idea is to co-create these spaces. But there's also, what do we do with monuments? This was in Cyprus. They took down these monuments of nationalism. And this happened at the end of the Cold War. So the idea is, should we get rid of them, or should we use them? And in Budapest, they had an idea. This was a provocation I made, because in Cyprus, they always have the representations of these nationalist figures, and they're male, and they also have the story of Venus who came out of the waters there. So I said, well, maybe we should balance them with also some more feminine figures. So the idea here is, like in Budapest, is they created actually a park to put all these relics in. So we can also create spaces for this. I also work with arts and music, and here this was an exhibition we did, were funded by the EU. I did this in Cyprus, and I made a series of chess sets, because I realized that it was called Stitching the Buffer Zone. I realized that actually when we're in these front zones, borders, it's actually like the game of chess. But then I looked at chess in an interesting way. It's obviously the territory of separation, but it's also where the territories are woven together. A chess set is like a weaving. I won't go into details on the chess sets because I don't have time. I'm happy to explain them later. But it was an interesting way to sort of think differently about the border. And now looking at Korea, coming back to the designing of the DMZ, I'm coming back to this, the conceptual framework of how we can look at the different, look at it as, the flows going across, but also the corridors and the nodes, etc. And of course we know this project. I know there was a presentation this morning, and my book also has a chapter on, there's a project in North Korea actually working with the cranes. So these habitats and flyways are very important, but also sacred sites, and the common heritage, which is a common heritage on both sides. And there are also sacred mountains on both sides, and also species and things that really predate this division that would bring the two sides together. So culturally they're very important. Also the Marine Peace Park, because we're talking, obviously I talked to somebody yesterday who's spoken about
Pyongyang and Seoul are sort of a new sort of mega city. And on the other side, it would be really interesting is there's this Marine Peace Park where they always have these military confrontations. And it's also very important for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And of course, there's many initiatives that we've heard about today, the peace villages, the peace parks, etc. This is again the Marine Peace Park. This is a workshop that I did with some students in Harvard when I was there in 2007. So we did also mappings of both sides. This is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e also mapped Pyongyang and Seoul as two sort of twin cities. We looked at them as twin cities. I'm just illustrating Min Kyung Kae, who I met yesterday. He has this idea of the mega city, which I think is really interesting. And somebody in the session before just talked about urban diplomacy. And we were also looking at they have separate holidays, but there are also still very common celebrations that happen on both sides. Of course, the economy and the currency is different. But here, this is very important. Climate change is something that's really, I think, bringing us to collaborate more and more across the world. So all the threats that we see and even the pandemic that we're living today. The wetlands, there's a lot of wetlands in the DMZ. Wetlands are very important hotspots of biodiversity. And there are many also projects of arts and culture. And this is ways that also people can participate and express themselves, and we can create the right kind of memorials. This is also by an Arab artist, which has recently, Al-Sid, been installed. It's a poem actually by a South Korean poet. And this is another one by an artist and Shigeru Ban. So they're building a bridge across the border. There's also this idea of using the tunnels as seed banks. So there's a lot of quite interesting artistic and archaeological projects. This is also an artistic residence where they're exploring the DMZ. So I don't want to go too much into this because I don't have much time, but there are a lot of case studies where we use planning and ecology across border landscapes, and this is between Netherlands, Germany, and France. And finally, this is, I also looked at Cyprus Green Line through the food, water, and energy and waste nexus, because these are really important for the future. So another idea is to say, how do we look at the DMZ and the zones and the planning with these ideas of how we really have to become more efficient with food, water, energy. I won't go too much into these details, but this is just a work that we did with our students, looking at planning the Cyprus buffer zone with the food, water, energy, and waste nexus. We were creating visions of the future using this concept. As I say, I don't want to take too much time, but I'm happy to show you more about this later. So, to wrap up, one idea, what we could have for the DMZ is an ideas visioning, planning, master planning competition, international. It's a way of getting ideas and people to think about this space, and there's a lot of great architects, landscape architects, artists. Also the regional approach, and I know that one of the speakers is going to talk about looking at the larger planning of the Koreas. Here, this is the nightscape. Looking at North Korea not just as a burden, but as an opportunity, even they have less development, so in a way it's an opportunity from a real estate point of view, economic point of view. And doing the grand master plan for the two Koreas, and I think we'll hear about that later. And also, as I mentioned, is looking at what are the pre-reunification strategies we have to do and post-reunification. And I think, obviously, there's a lot of studies we should do and create these master plans, integrate all the things that we're listening to, even in this conference. There are many initiatives, the railroads, the peace villages, even this Olympics, this new village here, and really trying to make a comprehensive and participative plan. And also, for the post-reunification, to be able to freeze the development in this zone so that we can make the right solutions from a real estate point of view and from a planning point of view. And also this is looking at multi-track diplomacy, science diplomacy, holistic approaches, empowerment through art, sports diplomacy we've heard about. And this has just been developed in Geneva. They've just opened up this science diplomacy anticipator. And I'm just thinking maybe as I'm from Geneva, this could be maybe an interesting way to have some collaborations with Geneva, because as we've heard earlier today, and we know that
The leader of North Korea spent a lot of time in Switzerland. We have representations of North Korea. We have UNEP, we have IUCN, we have the UN. Maybe there's a fertile terrain to start creating these visions. And so I think I've mentioned most of them already here. The comprehensive master plan. So this is a video, but I don't think the video is going to work and it would take too much time. But it's two cranes dancing. Well, there's 4 of them, but 2 of them were dancing. And I saw these in the DMZ many years ago, and it was very beautiful. And this is a poet, Michel Butour, and he says that the redoubled frontier, freed, becomes like a couple who dance, drawing their shadow and their flame on the walls of the planet Earth, and conquering space in their embrace. So we can see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future of North and South Korea in these cranes. This was a nice calligraphy done by the people outside. Thank you so much for your attention.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Dr. Griching, for your presentation. 제가 그 자료를 미리 받아봤다 그랬잖아요. 받아보니까 슬라이드가 156컷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방대한 자료죠. 그래서 이걸 15분 안에 다 발표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시간을 봐서 아마 DMZ 중심으로 말씀을 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오늘 다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일부러 이렇게 제가 시간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우리 연사분들을 발표할 때는 제가 좀 눈치를 드릴 테니까 좀 시간을 좀 잘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나 그리칭 박사께서 이야기하신 게 이제 그 생태의 다양성, 그다음에 문화적 다양성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그 자료를 보고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아주 그 관심이 가는 단어가 2 단어가 있어요. 하나가 기억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생일을 매년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들도 매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중요한 그 우리 인생의 뭐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념관이나 또 기념일을 정해서 매번 하시죠. 그것이 우리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거든요. 그 기억을 되새김으로 해서 나의 존재를 항상 찾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그 키워드가 기억이고요. 2번째로는 우리 그 박사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보면 conflict archaeology라는 썼어요. 이게 번역으로는 분쟁 고고학인데요. 고고학 자체가 우리 그 동물이나 식물 또 사람들이 지나온 흔적들을 찾아서, 근데 그 흔적들은 말이 없잖아요. 이 말이 없는 흔적들에 대해서 해석을 덧붙이는 역사적인 그런 어떤 그 관점, 또 사회과학의 어떤 관점을 부여된 것이 고고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DMZ 안에 또 DMZ의 상징이 되는 이 갈등을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서 상당히 그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질의응답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으시면 아마 안나 그리칭 박사께 한 번 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란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상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그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님이신 공우석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공우석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드릴 내용은 최종적인 결과는 아니고요. 여기 지금 이름에 되어 있는 황가영 대학원생하고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이러한 과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제라는 걸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목이 좀 길죠. 제목이 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DMZ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제가 이렇게 쭉 열거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DMZ 안에 발을 디뎌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발이라도 DMZ 안에 해보셨던 분들. 네, 지금 이제 한 10분 남짓 한 분들이 손을 드셨는데, 그분들은 아마 가보지 않으신 분들하고 DMZ를 보는
게 좀 다를 겁니다. DMZ의 현실이 어떤 건지 오늘 이제 그런 말씀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강원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까지 물론 인천광역시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우리 실정법상에 이렇게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러한 지역에 군사분계선이 있습니다. 군사분계선은 이제 남과 북을 지난 1953년도 종전이 되면서 이렇게 그 어떤 경계가 되겠죠. 이 경계를 바탕으로 해서 남쪽 그리고 북쪽에 남방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이 약 2km씩 해서 4km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역을 우리가 흔히 DMZ 비무장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그 남쪽에 민통선이라고 흔히 부르는 정확한 공식 명칭은 민간인 출입 통제선입니다.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 있고 이 구역 안에 흔히 얘기하는 민간인 통제 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가지 못하는, 가려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출입 통제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권역이 있고요. 그 남쪽에 지금 우리가 있는 지역을 포함한 지역들이 흔히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비무장지대하고 민통선 지역하고 접경 지역을 구분을 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하는 데에서부터 오늘 제 말씀을 풀어갈까 합니다. 제가 이런 지역들을 그 군사분계선, 흔히 우리가 휴전선이라고도 얘기하는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해서 남쪽의 이 접경 지역까지를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하나의 선과 면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지역들을 점이지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냉전, 갈등, 이데올로기의 갈등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이고 한반도에서 남과 북을 분리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그리고 민간인 출입 통제선, 그리고 접경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공간적으로 서로 다른 공간이고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여러 가지 법적인 이러한 것들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5마일이라고 하는 약 한 250km 정도 되는 군사 분계선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면으로 이런 공간들이 현재 만들어져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강원도가 지향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제 만약에 이게 등재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어떤 걸로 가능할 건지 실은 원대한 꿈이죠. 근데 실제 이미 아까 이제 정은양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은 너무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높은 꿈을 가지고 하면은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현실적인 얘기를 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남과 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북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고 여기에 유엔 사령부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혹시 신문 보셨겠지만은 우리나라 사성장군하고 미국 장성이 DMZ 안을 들어갔는데 48시간 이내에 출입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성장군이 그럴진데 여러분이나 저는 여기 어떤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유엔사라고 하는 유엔 사령부 관할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여기에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로 상호 협의하고 토의하고 하지 않는 한은 여기서 어떤 것들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대한민국 안에 그리고 한반도 내에 우리 법이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어떤 행위가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공동조사라든지 사전 협의가 필수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기구가 남북이 있지만은 우리 국내에도 정부 부처들 예를 들어서 뭐 국방부부터 시작해서 환경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등등등 많은 이제 정부 중앙 부처가 있고요. 강원도, 경기도, 인천, 광역시와 같은 지방 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전문가들, 기업들, NGO들 이런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것들을 계획을 짜야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또 하나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자연 생태계를 공부하는 연구하는 이제 과학자로서 뉴질랜드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 자연의 권리, 우리가 우리 목적에 의해 가지고 목적을 위해서 자연을 우리 마음대로 훼손하고 개발하고 하는 행위가 얼마나 정당한 건가, 우리가 자연의 권리를 인정할 건지 말 건지 하는 것들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는 의사결정이 필수적으로 따라야만 강원도나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이 점이지대, 군사적인 점이지대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은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이 공간 계획을 하는가 할 건가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공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제가 통틀어서 말씀드렸던 이제 접경 지역을 포함한 군사 분계선까지 이런 지역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는지 하는 것을 시간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지역의 원형, 자연의 원형이 뭐였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자연의 의탁에서 살았던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이 공간들을 이용했는지 하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각각의 기초지자체, 고성군, 철원, 양구군, 뭐 이런 각각의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지역의 특성, 지역의 성격, 지역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살리지 않으면은 개발에 상당히 어려움과 이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시기별로 봤을 때는 남북한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통일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통일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정말 운이 좋게 진행이 돼서 통일 이후까지도 장기적으로 보는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현재 우리 정부의 어떤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공간 범위가 안타깝게도 군사분계선이라든지 DMZ는 우리 관할권 밖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할권에 있는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 접경 지역에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는 게 현실적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재량권 밖에 있는 군사분계선이라든지 비무장 일대의 공간 계획도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한 시간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 순조롭게 진행돼서 남북 간의 협의가 이제 진행이 된다면은 이때는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들, 우리 나머지 절반에 해당되는 북쪽에 해당되는 똑같은 옵셋이 있습니다. 복사해 놓으면 똑같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까지를 포함하면은 더 이상적이겠죠. 두 번째로서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인 통제 구역이라든지 그리고 접경 지역의 경우 우리가 이러한 지역들을 이용을 할 경우에는 이용과 보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할 건가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기초조사에 기반한 공간이 이용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 내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산도 있고 습지도 있고 해변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단위 생태계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DMZ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대한민국의 다른 공간과 똑같이 사람들에 의해서 자유롭게 이용되고 개발이 되면은 더 이상의 의미를 갖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보존하고 할 건지, 문화재는 어떻게 복원할 건지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고려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러한 것들 중에서 아까도 이제 안나 그리칭 박사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은 생물 다양성과 독특한 경관이 사라지게 되면은 강원도, 경기도에 있는 DMZ 안에 있는 지역들의 매력은 더 이상 유지가 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원해서 만든 공간은 아니지만은
있는 그대로 어떻게 잘 유지할 건지 하는 환경 친화적인 그리고 지속 가능한 보존과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정부와 전문가들이 같이 이제 논의를 했을 때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을 거고, 그게 이제 고성 평화시티와 같은 것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DMZ 안에 자연 생태계가 비교적 보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DMZ에 가면은 원시적인 자연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조사를 다니면서 보면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구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낭만적인 생각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가면은 정말 원시림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가 살아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핵심 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그 주변 지역들 핵심 보존구역만 지정을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주변에 완충구역, 버퍼존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곳들을 지정을 해서 같이 동시에 관리하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을 유지하기 힘들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바깥쪽에 환경 친화적으로 지역 개발의 지역 주민들의 어떤 소득 증대라든지 개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이러한 것들 기조 중에는 아마 환경 친화적인 개발, 지속 가능한 개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자연 생태계가 유지 보존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간 계획이 누구에게 이익이 돼야 될 건가? 우선은 첫 번째로서는 제가 자연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우선은 분단 이후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1953년도에 종전 이후에 만들어진 이 공간, 나름대로 천의가 진행되어서 독특한 생태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게 간섭이 많이 됐던 덜 됐던 간에 이러한 것의 공간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자연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람들의 욕망, 욕구를 줄여가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강원도가 그리고 경기도가 DMZ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불이익을 많이 받아오셨죠. 낙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범정부적인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러한 것이 핵심 구역에 해당되는 비무장지대나 그런 지역이 아니고 민간인 통제선 지역 내에서도 제한적인 이런 어떤 개발이 되고, 그 외곽에 해당되는 접경 지역에서는 어떤 여러 형태로서 이제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 혜택이 우리 당세대에 우리가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차원은 너무 단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 후속 세대, 미래 세대들한테 이러한 선택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지역 경제,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 전체,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양보를 할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주민들이 과감하게 양보를 하고 타협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파트너십이, 이해 당사자들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남북 간에 이제 어떤 긴장이 줄어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사회자님이 시간을 보셨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지속 가능한 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이랬을 때 DMZ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어떤 위치, 가치, 이러한 것들이 인정받고,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서 국제사회로부터 이제 공인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DMZ를 포함한 이와 같은 접경 지역까지 이 권역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어떤 지구사적인 자연 유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걸 바람직하지 않고 원치 않았지만은 그게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하나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이것이 교육의 공간, 문화의 공간,
그리고 이제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는 이러한 공간으로 이제 문화유산으로서도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단위에서 봤을 때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우선은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원형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가는 게 장기적인 어떤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는 우선 보존으로 가는 게 해답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민통선이라고 하는 민간인 출입지 통제선 권역 내에는 계획적인, 아주 과학적이고 계획적인 이러한 이용이 이제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접경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을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구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안나 그리칭 박사께서는 기억으로서의 공간을 얘기하시는데, 공구석 교수님께서는 환경 보존 또는 개발과 관련된 공간, 그다음에 삶의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군사 분계선에서 위쪽 아래쪽으로 2km를 물러선 곳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책선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북쪽 한계선하고 남방 한계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DMZ고요. 그다음에 남방 한계선 밑에 이제 민간 통제선까지가 흔히 말하는 민간 통제 구역이고요. 그 밑에 이제 우리 고성과 그다음에 철원군도 건북면이나 옛날 김하읍도 사실상 분단된 군이거든요. 4분의 3이 저 북한 지역에 있고 4분의 1이 남쪽에 있는데, 그래서 옛날 김하군이 김하읍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지만, 민통선 위에 있는 또 건북면도 거의 한 4분의 3이 민통선 위에 있는 면이에요. 그래서 김하읍에서 행정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런 어떤 공간을 이렇게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보존 지역하고 완충 지역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리 한보연, 정혜진 두 분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 순차적으로 내용 지금 DMZ 국제평화지대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저는 정혜진 변호사님과 함께 DMZ의 국제평화지대화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떤 것이고, 그 정부가 이렇게 지향하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렇게 쟁점이 있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말씀드리고, 또 어떤 접근법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정부의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가장 압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정부에서도 DMZ와 관련한 다양한 평화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에 들어서서 이 논의가 가장 구체화된 것 같고요. DMZ 평화지대화를 이제 남북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동참하는 그런 국제평화지대로 조성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민간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고 정부에서도 시도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이 정부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기보다는 어떤 지향점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청사진을 대략적으로 제시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 이런 발표를 하면서 하는 얘기는 이제 남북 공동 등재 지원을 위한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의 경험이 있죠. 씨름과 같은
남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DMZ에서도 어떤 공통 부모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논의가 있는데, 하지만 DMZ 부분은 그렇게 간단한 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쟁점도 많고 한계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런 그 세계유산 등재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연사분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예, 이런 추진 체계를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하지만 그 먼저 이 한계부터 말씀드리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 DMZ에 대해서 평화적인 이용과 어떤 개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민간에서든 아니면 뭐 이렇게 공공기관에서든 시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들이 DMZ라는 어떤 장벽에 부딪히면은 무장 해제되는, 군사적 의미에서 이제 DMZ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은 더 이상 이렇게 발전적인 논의가 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전협정이라는 어떤 국제 협약이죠. 정전협정이라는 어떤 법 체계가 이 DMZ를 정체된 공간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얘기할 부분은 그 위에 있는 그런 어떤 그 과거의 이런 그 군사적인 안보적인 가치에 충실한 그런 체계가 아니라 밑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긴장을 넘어서서 평화, 생태, 또는 인간과 자연의 협력, 이런 새로운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과연 이 DMZ에서 가능할 것인가, 그런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국제적인 어떤 유산으로서 보존 지역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자리매김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논의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분들도 그렇고 민간에서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한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그 역사적인 결과물이고 또 사회적인 합의의 결과물이라면, DMZ에서 어떤 이 정전협정이라는 이 국제협약도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전제하는 어떤 이렇게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라 시대가 원하고 새로운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 바꿔 나가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법제에서도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할권의 문제가 제가 말씀드린 한계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문제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DMZ 공간은 남북의 어떤 그 주권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특히 남쪽을 예로 들어보면 아까 그 출입 문제도 얘기하셨지만 유엔사가 어떤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요. 인적인 물적인 공간, 물적인 어떤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법도 이 정전협정 체제 그리고 유엔사가 행사하는 그 관할권에 당연히 이제 종속돼 있고, 그것을 전제해서 법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 체계를 해봐야 많지가 않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그 DMZ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존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 자연환경보존법에서도 관할권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이후에 2년 동안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이다, 이렇게 지역으로 보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DMZ에 대해서 자연 보존을 한다든가 생태 보존 또는 뭐 문화적인 가치를 이렇게 보존하고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긴 했습니다. 그 실질적인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남한에서 이런 그 적극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기존의 관할권과 다른 어떤 가치를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67년인가요? 7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이런 정전 체제에 묶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군사 이외에 지금 정전 협정이라는 것은 어떤 군사적 목적이죠. 그 남북의 어떤 대립과 갈등, 이것이 평화적인 어떤 관계가 될 때까지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제 이 정전 협정이 남북의 완충지대로서 기능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체제인데, 하지만 과연 이 군사 안보적인 부분만 DMZ에 있는 것인가? 앞서도 많은 연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생태 보존과 인간과 자연의 협력 그리고 평화라는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어떤 다른 공간과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그 이해 당사자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이 공간이 과거의 기능, 그러니까 군사 안보적인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라는 뭐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합의의 바탕에서 새로운 합의를 하고 그런 부분, 그런 가치를 담는 기능을 위해서는 새로운 법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합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법도 그의 법 체계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인 공백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군사 안보적인 이외의 부분에서는 공백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죠. 저희가 아무리 이제 법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고 지속 가능한 어떤 관계를 얘기하지만 남북 간의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뭐 때로는 남쪽에서 이런 그 평화적인 이용에 대해서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북쪽에서는 남한은 과연 그 이제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고 그런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어떤 더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호 신뢰를 바탕한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도 없었고요. 그런 그 한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남쪽에서만이라도 중앙 정부나 지자체나 NGO나 국제사회에서 이런 그 법제를 만들고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그런 저희가 말씀드리는 어떤 새로운 가치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 이런 뭐 정치적인 문제뿐 아니라 좀 더 법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토지 질서 안정화라는 게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지난 그 67년 동안 이 DMZ 지역은 뭐 당연히 소유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고 상당 부분 제한된 상태로 이렇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지금 당연히 이제 분단돼 있고 뭐 적대적인 관계에 남북이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어느 측면에서는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건드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지만 이 DMZ 얼어붙어 있는 이 DMZ 부분이 이 공간이 만약 한꺼번에 갑자기 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또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때는 이미 이 DMZ를 이렇게 어떤 면적으로 이 공간 전체로서 새로운 어떤 그림을 그리는 공간이 되기는 부족한 게 아닌가. 그 전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부터 어떤 이 공간 계획을 세우고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안정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유화 또는 공유화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변호사님. 예. 조금 더 주게 예, 알겠습니다. 그 독일의 사례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여기는 이제 독일은 이제 그 통일이 된 이후에 이런 뭐 이렇게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분단된 상태에서 지금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더 독일보다 더 복잡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토지 질서 안정화에 대해서도 특별법에 반영을 해서 국 공유화 방법을 생각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종합적으로 이렇게 두서씨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시간 제약이 있어서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법제는 스스로 이제 정전협정이라는 어떤 그 중심적인 전제된 그 국제협정을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 그 스스로 국내 법제가 스스로 소외시키는 그런 차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설계가 필요할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다양한 디자인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 다음 이제 연사로 오시는 정혜진 변호사님께서 새로운 관점과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예, 정혜진 변호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한보현 변호사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을 4가지로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결론적인 부분까지 이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결론들을 다시 원점에서 한번 생각하는 거를 이제 제가 맡은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뭐 관할권 문제 그리고 소유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남북 공동 협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뭐 해결하기만도 이제 복잡한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문제들에서 그냥 빠져나와서 그냥 박스 바깥에서 한번 제안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뭐 우리 정부에서 제안한 국제평화공원이나 혹은 뭐 우리가 그냥 말을 할 수 있는 뭐 DMZ 생태 보존 지역이라고 할 때 그 장소를 관리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한번 법적인 어떤 주체의 자리로 한번 놓아보자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아까 공우석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실 때에 잠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던데요. 이해 당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남북 정부, 뭐 유엔 사령부 그리고 지방 정부 다 있지만 또 이제 자연도 그 부분의 하나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저의 발표와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구와 사람에서 지구법 센터라는 것을 맡고 있는데요. 지구법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이 아마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인간 중심적으로 이제 많이 생활을 해와서 뭐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인간 중심이 아니라 지구 중심으로 한번 바꿔놓고 법제를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DMZ가 우리가 이제 한반도의 생태의 축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평화의 앞으로는 이제 평화의 축이 되고 또 안나 그리칭 박사님께서도 뭐 약간 말씀하셨지만 문화의 축이 될 때도 했는데 이것을 어떤 관리하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법적인 주체로 보면 어떨까라는 것이 이제 저희 제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 세계에서 지금 2008년에 에콰도르에서 처음으로 자연의 권리를 명시한 헌법이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는 이제 한관우이 강이라고 굉장히 이제 유서 깊은 어떤 큰 강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법적인 인격체, 우리가 이제 법적인 인격체라고 하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지금까지는 법인, 뭐 회사나 아니면은 무슨 재단 같은 법인들만 될 수가 있는데 이거에 이제 강에도 어떤 법적인 인격체를 부여한 그런 사례들이 있고 유엔에서도 하모니 위더 네이처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사례들을 계속해서 이제 모으고 있고 교육 홍보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국내법적으로만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박스를 나와서 생각해 봤을 때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떤 그 생태 보존 지역의 하나의 주체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남북 정부 그리고 민관이 합동으로 공동으로 수탁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이것을 설정해 나간다면 그 또한 하나의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제안은 사실 이제 아직까지 뭐랄까 이론적으로 정교하게 이제 정교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도 올해 그리고 뭐 계속해서 평창 포럼과 더불어서 이러한 연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상당히 그 법제적으로 검토할 것이 상당히 많네요. 특히 그 DMZ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되기 이전에는 DMZ 안에 분명히 사유지가 있었을 건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갇힌 그 공유 공간으로 사용하려면 국공유화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들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발표를 듣고 보니까 그런 측면도 상당히 있겠네요. 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세계의 그 유산 등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 마지막 연사님이신 그 이현 교수님으로부터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위한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혜은입니다.
시간이 짧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계유산을 하다 보면 용어가 우리가 쓰는 용어와 조금 다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가. 그래서 저도 20년 전에 1999년부터 이 세계유산에 인볼브를 하기 시작을 했고, 2003년에 이코모스 2005년이네요. 2003년에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석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이코모스 멤버로는 처음 참석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용어들이 달라가지고 그리고 2005년부터 제가 세계유산 등재 심사를 하면서 더 많은 걸 배웠는데, 조금은 아마 용어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조금 바로 잡고,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안나 크리스티 선생님이 세계유산, 우리나라 세계유산이 또 북한의 세계유산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걸 가르쳐 주셨고, 우리 공우석 선생님께서는 이 경계 군사분계선과 DMZ라고 하는 것과 그 민간인 통제구역까지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얘기하기가 훨씬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안 가네요. 예, 우선 세계유산은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세계유산이 있고요, 무형문화유산, 인류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이 있고, 그 다음에 기록유산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무형유산과 기록유산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유산과는 전혀 별개고 따로 운영이 되어지고 내용 자체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때는 우리가 보통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유형의 움직일 수 없는 유산을 얘기를 하고, 세계유산이라고 한다면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유하고 진정성과 완전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유산의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보존 관리 계획이 충분하다고 인정되어서 매년 6월 말에서 7월에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를 결정한 유산을 말합니다. 유산의 유형에는 특성에 따라서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이 있고요. 유산 등재 신청 유형에 따라서 단독유산이 있고 연속유산이 있습니다. 또 요즘 우리나라에서 등재한 서원이라든가 작년에 등재된 사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연속유산입니다. 등재 주체에 따라서 한 국가가 했을 경우에 단독유산이고, 두 국가 이상이 했을 때는 초국경유산이라고 다시 부릅니다. 또 거기에 위험에 처한 유산이 있습니다. 등재 당시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나 진정성, 완전성이 훼손되었을 경우, 또는 보존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논의에 의해서 위험에 처한 유산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자, 또 세계유산에 등재를 하려면 세계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의 보존에 관한 협약,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세계유산 협약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하고 북한은 현재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가입이 되었고 북한은 1998년에 되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14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잠정 목록에는 13건이 등재가 되어 있고, 북한의 경우에는 2건이 등재가 되었고 5건이 잠정 목록에 남아 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려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는 의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다른 것보다 월등한 또는 다른 데서는 없는 고유적인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거를 보완하는 것이 등재 기준이고요. 1부터 10까지 있습니다. 1부터 6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유산, 7부터 10은 자연유산인데 이 둘 중에 어떤 거 하나 이상의 등재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진정성, 완전성입니다. 특히 자연유산의 경우에는 완전성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완충 지역이 갖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완충 지역의 의미와 세계유산에서 얘기하는 완충 지역의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보호될 수 있고 관리될 수 있을 정도, 진정성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지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그 넓은 범위의 것이 가져 있어야 된다는 거고, 진정성은 고유성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중간에 막 바뀌면 안 되고요. 그러한 고유성을 계속 갖고 있느냐 아니냐. 그 다음에 요즘 2006년 이후에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보존 관리입니다. 여기에는 관광계획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되어 있고, 이것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등재 과정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잠정 목록 등재는 세계유산 등재 신청하기 1년 전에 적어도 등재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그 프로세스인데요. 여기서는 제가 시간상 넘어가고, 이렇게 돼서 지금 세계유산이 전 세계에 1121개가 등재가 되어 있고, 문화유산이 869개, 자연유산이 213개, 북한유산이 39개가 등재가 되어 있고, 이 초국경 유산, 국경을 초월한, 그러니까 2개국 이상이 등재된 유산이 39개고,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된 것이 2건입니다. 한 건은 오만이 자연유산이었는데 우리가 더 이상 보존 관리를 할 수 없다고 자진해서 반납하다겠다고 해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2007년에 결정이 나서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가 됐고요. 2009년에 삭제된 독일의 드레스덴 엘버 계곡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했습니다. 다리를 건설하면서. 그래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강제적으로 삭제된 것은 독일의 유산이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위험에 처한 유산이 53개, 그다음에 등재 국가는 현재 167개국입니다. DMZ의 가능한 기준을 쭉 봤을 때 중요한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DMZ에 관한 논의를 했고 세계유산에 관한 논의를 할 적에 어떤 것을 갖다 넣을 수 있을까를 봤을 때,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2, 4, 5, 6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어느 하나 정도, 이게 다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연유산 같은 경우는 7번에서부터 10번인데 어떤 지역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다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이 되든지 자연유산이 되든지 어떤 지역을 어떻게 선별하느냐가 아마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써놓은 거에도 있으니까, 그럼 과연 어떤 유산이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연유산은 아마 DMZ에 현재 것이 그대로 보존이 되고 70년이 지나면서 자연 생태계가 복원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 자연 생태 이런 것이 다 등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제목에 걸맞는 유산이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DMZ를 넣으면서 거기에 어떻게 쓸 거냐. DMZ는 어떻게 생성됐나요? 한국 전쟁에 의해서 남겨진 유산입니다. 그럼 그것과 관련이 되려면 문화유산도 한국 전쟁과 관련된 유산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쟁으로 해서 파괴가 됐거나 거기 있던 살던 집이 없어졌거나, 근데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유산들이 가능하고, 노동당사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건 어디 있냐면 DMZ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민간 통제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세계유산 지역으로 포함을 시킬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후고구려 수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DMZ 등재하자면. 근데 이거는 한국 전쟁에 의해서 망가졌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없어진 거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넣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문화재를 우리가 보존은 해야 되는 거지만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는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유산은 2개가 합쳐질 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어떤 유산을 넣을까? 제가 지금 여기다 건봉사를 집어넣었는데 이것도 DMZ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6세기부터 건설을 했고, 그 다음에 도선사가 바뀌면서 이름이 바뀌었고, 계속적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고려 말에 건봉사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임진왜란 때 호국 도량으로 이름을 알렸고 구한말 때는 교육의 도장이었어요. 그러고 보면은 전쟁 전에는 한국 전쟁 전에는 굉장히 큰 그 도량이었던 건봉사인데 여기가 전투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심한 격전지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부가 소실이 됐고 1994년부터 복원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세계유산으로 넣는다고 했을 때는 복원이 어떻게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현 사진과 여러 가지 증거들에 의해서 목조로 그대로 복원이 되어졌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이루어졌거나 목조 건물이 아니고 뭐 시멘트로 지어졌거나 뭐 같으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과거의 다큐멘트가 그대로 되어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도 어쨌든 그 민간인 통제 구역 안에 있는 것을 집어 넣을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등재 신청 전략을 찾아가면은 초국경 유산인 경우에 자 현재 우리는 북한과 남한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계유산 관련하는 현장에 가서 북한의 세계유산 등재를 할 때 2번 지원을 했습니다. 고구려 유산과 개성을 할 때 특히 그 고구려 유산 할 때는 너네는 적대국인데 어떻게 이거를 도와줘 달라는 표현을 하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분명히 두 나라입니다. 그럼 세계유산 등재할 때는 초국경 유산으로 해야 됩니다. 서로 같이 할 때는. 근데 이거 얘기가 굉장히 여러 번 나왔을 때 북한에서는 굉장히 심하게 반발을 했었어요. 전에는 못하겠다, 안 하겠다. 왜? 너네는 두 나라의 분단을 영구화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설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만약에 근데 두 나라가 같이 한다고 했을 때 DMZ를 평화지구로 세우고 이거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한다고 했을 때는 남한과 북한이 처음부터 같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잡종 목록에 올리는 것도 같이 해야 되고요. MOU를 맺어서 우리 같이 한다는 것도 알려야 되고요. 유산 지역도 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2km, 남북 2km를 다 포함을 시킨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또는 더 북쪽 남쪽을 연결을 해도 됩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비교 연구를 통해서도 오유비를 찾아야 되고 등재 조건을 찾아야 되고 유산의 보존부 관리를 위한 기구도 만들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효력을 받는 보호 계획도 함께 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초국경 유산일 경우에는 등재 준비부터 등재하고 난 다음에 보존 관리까지 둘이 함께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동 작업이 필수입니다. 아마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시기적으로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그러면 그냥 손 놓고 있겠느냐? 아니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요. 남한 단독으로도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해놓고 나면 북한이 동의했을 때 훨씬 더 빨라지고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남한 단독으로 할 때를 예상을 해서 우선 이 DMZ를 포함한 지역 또는 그 중에 일부 또는 그것과 일정 정도의 그 민간인 통제 구역의 어느 정도까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잠정 목록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이 DMZ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다 인접해 있고 상당히 많은 시군이 인볼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군 지자체들이 광역지자체와 지역지자체들이 합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MOU를 맺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하나의 이 등재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같이 또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남한에서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남북한 경계 유산지역 완충지역 설정을 하고 북쪽 경계가 되는 분이 아마 군사분계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가능한 한 충분한 완충지역을 확보를 해줘야 되고 특히 이 지역에 사유재산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분들과의 관계 설정을 잘 하셔야 되고 그분들의 동의를 아마 얻으시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다음에 특히 등재유산 선정,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등재유산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필요한 일정은 일반적으로는 5년에서 10년인데요. 아마 이 경우에는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등재 순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맞추셔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동시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등재 추진단 선정, 형성, 등재 신청서 작성, 해당 지자체들 간의 협조, 또 이 국내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관광 개발 계획이라든가 기후 변화에 따른 것들, 또 유산에 미치는 자연재해, 그다음에 보전 관리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DMZ를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공동 등재로 갈 건지 아니면 우리만 단독 등재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등재 전략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독 등재를 하더라도 지역 선정을 해야 되는데 DMZ를 동서 다 포함을 할 건지 그 중에 어느 부분만 갈 건지도 아마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연속유산은 아닙니다. 하나의 유산이고 지역을 따로따로 한다면 연속유산이 되지만 그러나 지역 간 공동 준비를 위한 추진단을 선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효력이 뒷받침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법적 효력을 갖는 보전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데 교수님, 네, 예, 다 좀 줄여주셔야 됐습니다. 돼요. 마지막입니다. 결론적이라고 했는데 관광계획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관광계획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DMZ를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안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통일이 되었을 때는 순식간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마 이 지역 보존을 위해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전에 했던 세션에서는 우리 강금실 전 장관님께서 10분 정도 남기고 발표를 마쳤잖아요. 저는 최소한 20분 이상 마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연사분들의 그 발표를 듣다 보니까 저는 진짜 1분도 못 남겼어요. 지금 현재 5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쭉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니까 순서를 살펴보니까 그랜드 볼륨에서 5시 이후에는 어떤 세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죄송하지만 그래도 청중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니까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는 조금 더 할애를 해서 좀 연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청중들 분 중에서 우리 오늘 그 4분, 실제로 5분이지만 4개의 주제가 하나는 어떤 공간으로서의 DMZ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공간을 어떻게 세계 유산으로 등재할 건가의 전략과 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을 드시고요. 손을 드시고 그 말씀하실 분은 자기 이름하고 소속 밝히신 다음에 그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한 분도 없네요. 예, 그 학회에서 보통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면 질문자가 없을 때는 사회자가 완벽하게 그 진행을 했다는 의미인데 혹시 있습니까? 한 분만 하겠습니다. 예, 다행히 한 분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 그 완벽성을 깨뜨려 주시는 분이신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청 환경과의 최도론입니다. 오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지질학을 전공을 했고요. 공우석 박사님하고 예훈 박사님 뭐 유산 관련 일들을 많이 한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2가지의 유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지금 현재 발표를 해주신 거 보면 문화유산도 괜찮고 자연유산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이혜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가지 유산은 접근법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선정을 해놓고
가는 게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법적인 문제 같은 것들 많이 다뤘는데요. 물론 법적인 문제도 상당히 많이 가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DMZ를 과연 세계 유산으로서 등재할 수 있는 가치가 자연유산이든 문화유산이든 그것들을 정확히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더 가능성이 있는지를 여기 발표해 주신 분이 먼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혜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연유산을 가지 않더라도 일순간에 이것들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보전 대책 같은 것들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할까요? 네, 그 준비를 잠시 하시고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바로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예, 제가 저 한 뒤에 가지- 아까 제가 못 봤는데 저 뒤에 한 분이 계신다 해서 그러면 먼저 이현 교수님께서 답변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뒤에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아까 손 드셨으면 저한테 한 번 더 손 들어 주십시오. 네,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네. 예, 문화유산 따로 자연유산 따로 신청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무한유산도 갈 수 있고 자연유산도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를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복합유산입니다. 아까 유형을 했는데 지난 12월 달에도 독일에서 오신 분이 이제 DMZ 갖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 발표를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문화유산 얘기를 하셨더니 이거는 복합유산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2015년에 연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는 복합유산으로 등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은 아까 내가 문화경관 얘기를 안 했는데요. 문화경관은 문화유산의 카테고리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으로 들어간다면 그 DMZ가 형성된 것 자체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화유산의 카테고리 안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DMZ는 만약에 등재를 한다면 그 복합유산으로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한보연 변호사님, 정혜선 두 분 변호사님께서 뭐 답변하실 게 있나요? 지금 1분 이내에 뭐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한 가지 이제 참고할 만한 것은 이제 독일의 사례인데요. 거기는 상당히 이제 그 국내 법 체계 자체에 세계적인 그런 기준들을 많이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가 자연유산이라든가 국가 자연기념물 이런 개념들을 많이 차용을 했고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법 체계에서도 그런 국제적인 기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조사를 하고 그런 기준들을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하고 활용을 한다면 문화유산이라든가 자연유산을 등재를 할 때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뒤에 한 분 계셨다는데 제가 아까 못 봤거든요. 예, 저 손 드셨네요. 네, 마이크 주십시오. 예, 저 강원도청 교육법무과 우선 한철수입니다. 그 평화지대 그리고 세계유산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DMZ 자체에 수많은 지뢰가 있잖아요. 그럼 지뢰를 발굴을 하든 또는 그 지뢰를 어떤 제거를 하든 그 이외에도 과연 지금처럼 세계유산이 될 수 있는지 또 더불어서 아까 문화유산 얘기한 중에 궁예도성이 있습니다. 근데 궁예도성이 개발을 위해서는 어쨌든 북한하고 우리 남한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 어떠한 그 또 다른 그 똑같은 지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케이. 예. 네, 말씀하시면 돼요. Thank you. Yeah, thank you for this question. If I may answer, if you don't mind. I think yes, the mines are an issue, and I think we were just saying, you know, how do we preserve the DMZ in case we don't have a biosphere reserve, in case we don't have legal ways. In fact, the mines are somehow preserving the DMZ for the moment. So in a way, you can see them as a strategy of keeping the DMZ from development. And in the long run, I think we're starting to develop new ways of demining. I think there's more and more, you know, technologies and drone technologies. I've even heard about bees.
So I think in the future we will have ways to get them out, but in the meantime, I think they're helping us to conserve the DMZ. 혹시 공우석 교수님 말씀 있으시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DMZ에 있는 지뢰는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뢰가 있었기 때문에 DMZ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도 안타깝지만은 DMZ의 지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자연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 어떻게 천이되어 가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고 이것을 지킬 수 있으면은 세계적인 아마 가치가 있는 이런 공간이 될 수가 있을 거고, 그렇게 될 때는 이 공간 자체를 우리의 목적에 의해 가지고 이걸 이용하기보다는 일정 시간 동안은 그대로 두고 우리 후손들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큰 피해 없이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때 가서도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하게 DMZ에 있는 지뢰가지를 다 제거하고 거기에 뭔가 우리 목적에 맞는 이러한 개발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더 위험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있는 그대로 가져가자. 그리고 해법은 다음 세대에 그러한 선택을 남기자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답변이 되셨는지요? 저도 지뢰는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역발상이네요. 네, 그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더 받고 싶지만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시간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지금 10분이 되었기 때문에 마쳐야 되는데요. 마치기 전에 여기 지금 몇 가지 나온 것 중에서 제가 소개를 하나 해드릴 게 있어서 다시 한 1분 정도 사용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나 그레칭 박사께서 두루미 이야기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두루미를 보고 싶으시면 철원군 양지리 마을이 있는데요. 그게 민통선 위에 있는 마을이에요. 거기 가시면 겨울에 두루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당사는 아까 이효영 교수님께서는 민통선 위에 있다 그랬는데 그건 민통선 위가 아니라 노동당사는 철원군에 가시면 민간 통제선 바로 직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갈 수 있는 데입니다. 거기 갈 수 있고요. 아까 우리 질문자께서 궁해도성은 저 북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현재. 그래서 아까 노동당사하고 두루미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가실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 여러분들께서 가실 수 있는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에도 가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많이 방문하셔서 DMZ의 새로운 어떤 해석, 그다음에 새로운 창조적 공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답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분 우리 연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우리 세션에서 갈퉁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퉁은 평화의 개념을 단순히 무력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구조적인 것까지도 다 해체해야 진정한 평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정전 상태에 있어서의 우리 남북한이 전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화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조금 너무 과도한 이야기다. 현재 우리 남북한은 전혀 평화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 DMZ를 중심으로 구조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해결해야 진정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요. 세계 유산 등재하고 DMZ의 어떤 공간의 재창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연사분 네 분께 박수를 보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